네, 스치면 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1.76%,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1.04% 좀 하락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좀 강하게 올랐던 게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오늘 시장이 거의 막판으로 갈 때쯤 3시쯤에 이제 어도어 민희진 CEO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당장 장이 개장되면은 엔터 업종을 포함해서 하이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으로는 좀 이 이야기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파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이즈 발생으로 하이브가 시간외에서 1.65% 좀 하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좀 이런 이슈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뭐 이런 잡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주가에는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엔터주를 사는 펀드나 ETF가 있다면은 아마 하이브를 이제 이런 잡음 약간 좀 기관들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하이브를 줄인다면 그 반대에 있는 뭐 JYP나 SM이나 이런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쪽으로 뭔가 매수가 더 그렇죠.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하이브 쪽을 보기보다는 저라면 약간 뭐 크게 문제가 나올 게 없어 보이는 뭐 SM이나 JYP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아까 오늘 그 인터뷰 내용에서 봤거든요. 네. 봤는데 그 짜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그게 조금 예. 더 많이 이슈가 될 것 같고, 근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닥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노이즈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이브가 시간 외에서 그런 영향을 좀 보여줬고 오히려 하이브의 이번 노이즈 여파로 뭐 SM이라든지 JYP 다른 쪽에서는 좀 낙수 효과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이슈를 바라보면서 엔터가 사실 1분기 때가 원래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잘 가져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 시작하는 2분기, 3분기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엔터 업종, 하이브를 포함해서 지금 피해가는 게 상책인가요? 이제는 피하는 건 늦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브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올해 초에 JYP를 작년 말부터 지나치게 많은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이 JYP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뭐 14만 원부터 15만 원대 계속 매수했고 네. 10만 원 빠질 때까지 매수라고 그랬는데 10만 원 밑으로 가면서 이제 매수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지금 이제 6만 6천 원대까지 빠졌고 사실은 오늘 그 민희진 대표의 얘기를 보면은 대형 기획사의 개인 내 싸움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노이즈가 나왔지만은 하이브가 이제 계속 기업으로서 어떤 영향력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만 원 밑으로 오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큰 영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하이브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JYP도 굉장히 이제 낙폭과대로 빠졌기 때문에 매수 타임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사유님이 엔터는 10년 넘게 봤는데 알아서 나중에 다 오른다. 고민하던 구간이 뭐 잔챙이 파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하이브가 20만 원 초반대 시간외 거래까지 지금 포함을 하면은 20만 8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근데 많은 분들이 하이브 주식을 볼 때 20만 원 초반이면은 고민하지 말고 사야 되는 구간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김용태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지금 좀 더 할인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18만 원 밑에 내려오면 사겠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고가에 위치해 있다. 네. 물론 이제 잡음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뭐 한 번쯤은 출렁일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에 걸려서 내려갔다고 해서 뭐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맞아요. 보여지는데요.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 거의 한 5거래에 일주일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도를 가지고 있고 연기금마저 지금 다 물량을 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증거금도 역시나 마찬가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연기금이 일단락은 이제 투자를 빼고 발 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한 번 더 한 차례 더 밀려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1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왔어요. 내려갔다가 그쵸. 왔기 때문에 일단 사실 이때 10만 원대도 말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30만 원, 뉴진스로 인해서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왔었는데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18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뭐 엔터 앞서 우리 시청자분이 뭐 10년은 가고 있으면 간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보다도 더 쌀 때 내려왔을 때 장기적인 목적으로 아예 그냥 싼 가격에서 반등이 확실하게 들어오면 그때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8만 원 선 정도로 이야기를 해줬고요. 김용태 매니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은 네. 엔터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그 안에서 군계 일학이 항상 있었거든요. 더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리스크가 좀 불거져서 엔터 업종이 뭐 올해 뭐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 때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 한들 하이브는 거기서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뭐 이탈도 하겠지만은 아마 이번 민희진 사건으로 해서 뭐 이탈을 하려고 아마 의도를 했던 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탈을 하더라도요, 뭐 하이브 뭐 이제 뭐 하이브 안에서 뉴진스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뭐 엔터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엔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담아내기가 별로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에 대해 움직이는 섹터들을 좀 유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 엔터들도 사실 이번 3월 4분기부터 3월이나 4월부터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시즌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엔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멀었구나라고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가요계 업종들이 이제 아이돌이 이제 데뷔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데뷔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만약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들어온다는 시점을 봤을 때 그때 한번 살짝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시간을 두고 지금은 굳이 뭐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고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한쪽의 의견만 나온 거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좀 더 추후 상황 체크 포인트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스치면 상한가의 MC가 되면서 매니저님과 방송을 진행하면서 매니저님들이 지금 아까 김용태 매니저가 이야기했듯이 엔터를 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엔터 좀 어떻게 좀 주로 많이 트레이딩을 좀 하십니까? 저는 엔터 트레이딩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대부분 엔터사들이 JYP도 14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네. YG도 지금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4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는 그렇게 많이 물론 이제 30만 원대에서 20만 원 조정을 거쳤는데 충분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되면은 이제 공연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꽃이 피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대형 기획사들의 어떤 아이돌들은 이제 뭐 남쪽에서 행사를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 네. 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하게 날씨가 풀리면 공연을 시작하거든요. 대규모 공연을 그러니까 겨울철에 쉬었던 공연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출도 잡히고 음원 매출과 더불어 공연 매출이 잡히는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음원주들도 이번에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성수기로 좀 다가가고 있는 엔터 업종이라는 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방송 전에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도어가 가진 걸 떼놓고 평가하면은 지금 저평가일까 고평가일까를 한번 고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이제 한 8조 8천억 원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가지고 있는 시총이 대략 한 2조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을 기여하는 게 300억 원대라고 합니다. 하이브 안에서. 그럼 이 부분을 지금 하이브에서 떼고 보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는 하이브가 지금 적정한 주가이다? 아니다? 어디에 좀 가깝다 보시나요? 어도브가 더 좋을까요? 내년에 나올 BTS가 더 셀까요? BTS는 올해부터 이제 나오죠? 올해 이제 2년 나오잖아요. 제대하는 예, 거는. 그쵸. 이제 완전체가 컴백하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다 전체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해 본다면은 그냥 내년도에 BTS를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아, 않을까라고 예.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BTS의 존재감, 엄청난 존재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이브를 바라보는 것도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프닝에서 오늘 하이브와 어도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식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좀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자, 이제 바로 특이점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이가람 매니저의 특이점인데요. 억울한 K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추후에 나오는 콩콜 내용들이 또 상당히 좋았다라는 호평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포함을 시켜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K반도체 언제까지 억울할 건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좀 잡아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마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또 이제 올라가는구나 하고 활짝 웃었는데 오늘 딱 아침부터 이게 또 뭔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달라지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의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의 하락을 딱 보면서 진짜 K반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는 메타인 건데, 메타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나왔죠. 근데 지금 뭐 봤을 때는 사실은 나쁜 내용이 그다음 많이 없었습니다. 네. 뭐 지금 어닝 좋았었고, 뭐 2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사실 가이던스 안에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가이던스보다 중간치가 조금 내려갔다 정도였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면은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었고 내려간 적이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좀 약간 문제점들,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큰 게 아니었을까. 뭔가 지금 옵션 플레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을 이제 마지막 날을 잡아놓고 이제 오늘 하방으로 때리자라고 먹은 다음에 시간에부터 해서 때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도 이제 AI 반도체에 관련된 코멘트 나왔거든요. 물론 뭐 지금 저가형 차도 나올 것이고 지금 자율주행도 코멘트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AI 반도체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 앞으로 더 살 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수요가 이미 끊기는 게 없는 거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의 문제가 뭐였냐면 메타는 사명 자체가 메타입니다. 지난번에 메타버스가 흥했을 때 메타버스 때문에 사명 자체를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기업이에요. 그랬던 과거가 있는 기업이 이번에 AI 가지고서 수익 얼마 냈냐 봤더니 수익성이 그냥 안 나온 거였죠. 그럼 이제 너네는 과연 언제 수익 낼 수 있겠느냐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AI에다가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주가처럼 봤을 때 지난번에 메타 가지고서 사명까지 바꾼 기업이 그 다음에 약간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AI 가지고서 더 투자를 하겠다? 약간 여기서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좀 크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그 수익을 언제 낼 건데? 라고 하면서 메타가 밀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메타한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메타 말고 그건 그 수요에 따라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수요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호재예요. 근데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저 거기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정말 엄청난 발표를 보여주죠. 2조 9천억이 나옵니다. 저도 한 2조 한 5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2조 9천억이 나왔고 물론 뭐 여의도에서는 뭐 3조 원대를 바라던 것 같은 것도 좀 약간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제가 아침 9시부터 1시간가량 다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회사가 IR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 정도로의 퀄리티가 높은 질문과 정성이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질문지 너무 좋았었고 그 답변 자체도 이 정도로의 퀄리티가 높은 답변이 나왔던 컨퍼런스 콜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컨퍼런스 콜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한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정말 하이닉스는 대단하구나. 정말 또 자신감 또한 좋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내용 자체도 지금 HBM3뿐만 아니고 HBM3E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엔터프라이즈 SSD, 결국 지금 기업용 SSD 자체가 지금 1분기뿐만 아니고 2분기도 서버형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코멘트를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SSD 관련된 종목들은 좋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SSD 관련 종목은 주가가 올라갔는데 웃긴 거는 그 관련 종목은 올라갔는데 하이닉스가 내려갔습니다. 요것도 사실 약간 방향성이 안 맞는 거였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앞으로 돈을 더 잘 버느냐 못 버느냐 해서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HBM 관련해서 이제 공급단에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들어오고 마이크론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공급
결국 나중에는 공급 과잉이 이제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 나오자마자 답변에 뭐라 나왔냐면 지금은 공급 과잉을 우려할 시기가 전혀 아니고 작년보다도 수요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코멘트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것이고 1년 동안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기업인데 불구하고 오늘 그냥 단순히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오늘의 문제점은 하이닉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메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 제가 보는 포인트는 외국인에 있습니다. 외국인 포지션을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월달 이제 3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의 외국인 매매 동향을 잠깐 볼 텐데 그거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현물 쪽은 6조 원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보게 되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파생 쪽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었고 어제의 상단이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박스 포지션에서의 상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파생 포지션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깬 것이고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타가 만약에 AI에 대한 투자를 그건 줄이겠다라고 했다면 과연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오늘은 깨고 싶었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 포지션이 좀 바뀔 필요가 있겠는데 그 변화 포인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긍정적인 것들은 쌓여져 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한번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제대로 터지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번 주도 그랬었고 저번 주도 항상 제가 가지고 나오고 있는 요 일정표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5년물 2차에 다시 다 넘어갔고 이제 오늘 밤에 미국 GDP 나오는데 제가 GDP 잘 나올 거라고 설명했었고 메타 같은 경우는 나올 게 없다. 아마 주가가 내려갈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내려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일 새벽인 건데요. 7년물 입찰은 이번 주 국채 입찰 중에 가장 적은 규모라서 아마 수요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알파벳의 어닝 발표인데 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도 있고 지금 AI 가지고서 수익을 얼만큼 낼 수 있겠느냐, 내고 있느냐 이거 확인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AI 관련 투자를 더 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서 투자 더 할 것이냐 이런 코멘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항상 미증시가 안 좋았을 때 미증시를 살렸던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최근에 엔디에 봤을 때 컨센 부합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 내용과 시간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은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우려감이 오늘 좀 먼저 들어갔지 않았을까. 결국 미국장이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반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PC물가 지표인데요. PC물가 지표는 이번에 PPI를 대입해봤을 때 근원 PC 물가는 둔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가 1회겠느냐였는데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2회가 되는 게 확정이 돼버리는 그런 물가 지표 나온다면은 다 끝났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PC 물가 둔화 그러면 5월 1일 날 발표된 FOMC 그럼 7월 달부터 늦어도 7월이면은 금리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주가가 일찍 올라갈 수가 있는 게 금요일 밤이고 국내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 포인트가 저는 내일까지는 약간 눌릴지라도 좀 빠르면 내일 당장 아침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장 끝나고 나온 다음에 재태원 회장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지금 젠슨왕을 만났다라고 해요. 젠슨왕을 만났고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책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또 사인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이럴 정도로 지금 국내 반도체가 글로벌 빅테크 1위 기업과 국내 1위 기업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지금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SK 쪽의 그룹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는 삼성전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게 한국의 반도체인데 오늘 주가가 눌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문제인데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 주저하는 책, 뭐 배당이던 자사주건 제가 봤을 때 다 필요 없고 가장 좋은 주저하는 책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가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을 이 사진 보고 딱 떠올렸는데 이재용 회장이 젠스랑 만나서 이 똑같은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아마 삼성전자 상한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엄청난 파급을 낼 것 같은데 그러한 컨퍼런스 콜이 다음 주 4월 30일 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는 지금 내려와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 될 것 같고 한 번 반등 나갈 때 이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잘만 나온다면 삼성전자 정고점도 넘을 수 있는 모멘텀을 이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오늘 굉장히 억울했던 반도체는 네. 결국 외국인 때문에 네. 외국인들 파생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상황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억울한 K반도체 하락했던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하이닉스 때문에 아니고요. 메타 때문에도 아닙니다. 바로 외국인의 수급 문제가 좀 불거졌던 것 같고 우리가 그저께부터 얘기를 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두고 이 이벤트를 두고 현재 다음 주 그리고 향후 있을 반도체의 주가 모멘텀 흐름이 좀 결판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좀 시장은 눌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컨콜에서 또 어떤 영향, 어떤 파급력이 나오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억울했던 K반도체 앞서서 이가람 매니저가 이유를 얘기해줬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 따로 보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동일한 이유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무척 억울하다 생각을 합니다. 말도 네. 안 되는 하락이었고요. 오늘 호실적이 나왔는데 왜 빠지지?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근데 하이닉스는 그전에 잘 안 빠졌거든요. 삼성전자는 이제 조정이 깊었는데 하이닉스는 좀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폭이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 팔았지만은 다시 살 거다 생각이 들고 요번에 그러니까 빠졌을 때 반도체 사야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저는 참고로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하락을 더 많이 했거든요. 85,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6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낙폭보다는 삼성전자 낙폭이 크고 매수도 삼성전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게 어제 나온 리포트는 아니고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어제 봤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가장 낮게 한 것도 일단 키움증권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은 앞으로 HBM 시장의 경쟁률이 좀 심화가 돼서 그래서 하이닉스 점유율도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좀 제기했는데 혹시 오늘 SK 하이닉스가 빠졌다면은 이 이유로 증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컨콜 내용을 또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면 사실 오늘 김우태 매니저님 삼성전자는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당연하게 들거든요.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동반으로 하락할 이유는 뭐였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까지 동반 하락했던 원인은 그냥 결론적으로만 매크로적이면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죠. 네. 그러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업종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으나 오늘 전반적으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반도체를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앞서 우리 두 분에 대한 생각과 조금 반대적인 성향인데 저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려갈 건 내려갈 거고 조정받는 모습이 당연한 거였고 지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세론으로서 한번 주가가 밀렸고 지금도 밀리고 있거든요. 85,000원 도달하고 나서부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7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지금적인 파동은 이제 좀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반대적으로 성향인 게 뭐냐면은 물론 반도체는 좋습니다. 반도체는 좋습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시 추세가 상승해서 돌아설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점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라고 보시는데 저는 조금 더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회는 올 거고 그때 따라잡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보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빠졌던 이유는 뭐 결론적으로는 뭐 다 좋았지만 HBM들에 대한 과도한 높은 평가를 놨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HBM의 가격대가 너무 높게 측정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한번 거치고 난다라고 하면은 뭐 3개월이든 길어도 뭐 6개월, 5개월이든 그 뒤부터 다시 한번 파동이 이뤄질 거고
과거에 작년에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그 에코프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도 지난 50만 원, 40만 원 올라갔을 때도 높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30%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30% 조정 이후부터 15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반도체도 지금에서 좀 조정 나온 후에 그러고 나서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냉정하게 반도체 섹터를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빠졌던 이유, 네. 그거 궁금하다 그러는데 저도 그걸 장중에 궁금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빠졌던 이유가 오늘은 이제 메타가 14% 15% 빠졌잖아요, 예. 장중에. 근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장중에 그러니까 전전 어제 3% 빠졌다가 장중에 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하락과 더불어 오늘 아까 장중에 이제 메타가 이제 15% 빠지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들이 빠졌는데 지금 현재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간의 선물도 올라섰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선물과 해외 선물에 의해서 약간 빠졌기 때문에 하락했지만 오늘 이렇게 돌아선다면 제가 보기에는 장대 양봉으로 해서 네. 상승세 나올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반도체가 되게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흐름이 아닐까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지난달에 실적 발표했었죠.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한 날 주가는 계속 안 좋고 그 이후 흐름도 조금 상승세를 강하게 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과거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먼저 했잖아요. 그때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이 시차가 좀 생겨서 그때 상승하고 이제 뭔가 다 선반영됐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가람 매니저님. 물론 선반영이 좀 많이 된 건 맞아요. 예. 그거 맞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전혀 없고 없죠. 오히려 상황상으로는 더 좋아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오히려 더 저가 매수의 기회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뉴스만 나오고 있지 아직 공식화가 안 됐거든요. 엔비디아의 납품 될 거다 말만 나오고 있고 뉴스만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납품이 됐다라고 선언한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빠르면 다음 주 4월 30일 날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 4월 말이랑 5월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조만간에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가 말을 해주던 삼성전자가 말을 하던 아마 공식화가 조만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식화가 정말 된다라고 한다면 캐파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자리는 자체는 네.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들 보면 호재를 기다릴 때 항상 주가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다시 빠지기 마련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위치를 보면 주가가 빠진 상태, 기대치가 없는 상태이고 우리가 호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소스에 대한 걸 살짝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큰 그림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또 그려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이점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요,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특이점,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도 상당히 요새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FSD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벤츠에서는 지금 레벨 3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한편 오늘 현대차는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좀 하이브리드 카를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자율주행과는 어떤 연결성을 또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어닝 쇼크를 했는데도 이제 그거를 상승으로 만들었던 기폭제가 물론 이제 저가형 자동차도 있지만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8월 달에 이제 출시를 예고를 했거든요. 결국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를 자율주행을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 기아차 그다음에 그 외에 독일 뭐 벤츠라든지 BMW 놀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현재 그 정도면 다른 기업들도 우리 다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거고 그 이제 내년 뭐 내후년에 있던 사업들을 더 앞으로 당길 거다,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로보택시에서 밀린다 그러면 자율주행에서 밀리면 기술적인 선점 효과도 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기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독일 벤츠도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알려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보면 테슬라는 우리는 카메라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카메라만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택시를 했을 때 과연 카메라만으로 할 거냐? 라고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나왔을 때 어떤 센서를 달 거냐에 대해서 이제 라이다를 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카메라와 레이저를 써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한번 여기 테슬라 차 Y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해를 네. 볼 수 있는데 라이다는 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앞면에 보면은 레이다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와 레이다 조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가 50불 정도 되는데 레이다가 한 150불 정도 됩니다. 근데 라이다가 500불에서 1000불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너무 비싸다라고 했는데 비싼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다가 500불에서 1000불인데 그 가격이 비싸서 테슬라가 라이다를 다는 게 아니고 라이다를 달아도 돼요. 360도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 없지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전기 소모가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라이다를 달아도 되는데 전기 소모가 많고 또 외관에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상 능력이 폭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 많은 라이다의 자료를 갖고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쉽게 먼 거리를 갈 수가 없는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기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칩들이 개발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너무나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라이다만 다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싼 카메라와 더불어 카메라만 하다 보면은 야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눈과 비가 올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을 밤에는 안 달릴 겁니까? 밤에도 자율주행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레이더를 달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15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카메라와 한 두세 배밖에 차이 안 내고 5배에서 10배가 차이는 라이다를 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본다면 벤츠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다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생각했던 라이다는 뚜껑 위에서 둥그렇게 돌아간 360도 라이다인데 여기는 라이다가 전면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축소해서 라이다를 가격을 낮춰서 이제 앞에다 달고 라이다와 레이더와 센서, 카메라로 인해서 이제 레벨 3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제 현대 기아차도 아마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테슬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라이다와 더불어 레이더 레벨 3, 레벨 4, 레벨 5를 달리면 결국엔 이 센서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레벨 3, 4에서 20개, 25개가 들어가고 레벨 5가 되면 30개에서 40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다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2개가 들어갈 거야. 그게 이제 위에다가 다는 게 아니고 앞면부, 전면부. 그래서 2D 라이다를 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를 달고 레이더도 달고 레이더가 4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가 8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 자, 보시면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다만 달면 되는 게 아니고 레이더의 역할이 있고 센서의 역할이 있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 3, 레벨 4, 레벨 5가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조합을 다 합쳐서 이제 데이터를 해서 자율주행 AI 모델을 최적화해서 이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다 기업이 이제 곧 상장할 것 같은데 라이다, 레이더, 그다음에 최근에 올랐던 스마트 레이더도 올랐다 빠지는데 결국에는 제가 본 현대기아차에서도 수주갈 거고 GM에도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거든요. GM과 현대기아차가 이제 레벨 3를 한다면 분명히 카메라와 더불어 레이더가 들어갈 거고 라이다는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벤츠는 들어가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레이더 관련주도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어차피 결국 오고야 할 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기준 매니저님 사실 여기 볼 때마다 종목 고르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느 쪽이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방금 레이더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좀 유력하다고 전 보시나요? 카메라는 이제 뭐 세코닉스를 보고 있고 세코닉스. 그다음에 레이더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뽑아봤고요. 김용태 매니저님, 근데 최근에 좀 금리 인하 이야기도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도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또 주가도 올라가던 게 다시 또 발목이 좀 잡힌 흐름이거든요.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은 좀 투자를 하고 미래가 보이는 쪽으로 잘 가고 있다. 네, 자율주행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어차피 뭐 포트에서도 구성을 한 종목이 있겠지만은 네. 자율주행은 지금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레벨 4 단계를 지금 이제 아직 뭐 상용화 단계는 아니겠지만은 지난 과거에서도 현대모비스에서도 아마 이제 그 레벨 4에 대해서 한번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을 지지고 다지고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물량을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주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또 어제도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관련주로서도 한번 크게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그 관련해서도 테슬라가 반면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잘 가지 못했단 말이죠. 네. 뭐 라이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지금 숨고르기 하는 장세라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기술력들에 대한 반도체 칩이라든지 아니면 레이더 또는 라이다까지 뭐 레이저 센서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 외적으로서 역시나 가장 또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카메라 모듈 장비 업종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오히려 좀 바닥에서 잘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뭐 두 분 다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걱정되는 포인트들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미래 자동차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차가 잘 되어 있어야 거기에 자율주행도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 판매량 저조는 자율주행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가야 될 길로 보긴 하거든요. 물론 네. 지금 뭐 다른 자동차를 보게 되면 전기차 쪽보다는 섞어져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자율주행 쪽을 보시면 저는 약간 좀 중장기적인 포인트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단기 종목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자율주행 쪽은 아예 안 보고는 있고요. 대신 저는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사 중에서 전기차도 있지만은 전기차를 하면서 내연차도 하고 있고 뭔가 아니면은 지금 최근 판매량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다른 쪽을 좀 보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그 관련된 정보들 많이 올라가고는 있고요. 저는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에서 미국에 상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비라이라고 있습니다. 대장이죠. 네, 모비라이의 주가 차트를 좀 잠깐 제가 띄워놨는데 이거 화면이 연결되면 잠깐 네. 보여주게 되면요. 지금 이 차트가 모비라이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급락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공급이 너무 과잉되어져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때 주가가 한번 내려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회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테슬라 이슈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이 세게 올라갔다면 얘가 또 같이 올라가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고점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는 게 모빌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빌아이 쪽에서도 뭔가 좀 물량이 풀렸다라는 코멘트가 더 나타나주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뭔가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법이 조금 더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법적인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본다면 조금 더 시간은 좀 걸릴 모멘텀일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자동차 쪽을 본다면 네. 국내에서는 그냥 기아나 현대차나 제가 봤을 때 기아보다는 현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자율주행에 모멘텀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동차를 타는 네, 거죠. 완성차를. 말 그대로 자동차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결국 주주하는 채 안에서 현대차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탑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본다면 주주하는 채 현대차는 돈을 못 벌어도 주주환원 할 것 같고 돈을 잘 벌어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환원으로만 주가를 또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뭔가 자동차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대형주에서 현대차 하나 정도는 좀 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현대 오토웨버가 있잖아요. 현대 오토웨버 있는데 근데 현대 오토웨버도 걔가 올라가려면 이게 네. 자율주행 쪽에 더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네. 어려운 시기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에 대한 특이점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겠죠. 아까 또 다양한 종목들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넓혀볼 수 있는
기회는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 바로 김흥태 매니저의 원전입니다. 아까 이제 엔터 얘기를 할 때 엔터를 잘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김흥태 매니저의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알아가는 과정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지난주부터 방산 이야기를 했고요. 화요일에 조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원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대표적인 수주산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이쪽을 워낙에 또 좋아하는 매니저였을지 저도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최근에 또 이제 움직일랑 말랑하는 좀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전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뭐 조선업들도 그렇고요. 네. 특히나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사실 반도체를 제가 안 좋아하진 않는데 예. 이제 섣불리 딱 손을 대기가 너무 좀 어려운 장이라고요. 그래서 네. 반도체도 이게 끌고 팔면은 팔수록 너무나 많아지는 거 세부적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더 연구하고 들어가자라는 생각 때문에 좀 반도체는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네. 저도 뭐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등하면은 따라잡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이렇게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원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수혜주고 또 한번 시세가 불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죠. 방한을 네. 하면서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회사를 또 본사를 찾아가면서 SMR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이미 뉴스케어 파워가 SMR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룹이잖아요. 아마 이제 루마니아가 462메가와트짜리에 대한 이제 막대한 대규모로서 이 원전의 SMR 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게 77메가와트짜리 6기를 지금 뉴스케어 파워가 진행하고 있고 네. 이 뉴스케어 파워가 이제 짓고 있는 핵심 주기기 이제 원전 모듈이죠. 원전 모듈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차 방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원전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씩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랜만에 또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루마니아가 일단 찾았는데 그 전에였죠. 2월달, 1월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AI용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빌 게이츠에 대한 언론 때문에 그런 이슈를 부각받았는데 전력난에 의해서 전력난 소비가 이제 증가되면서 에너지 차원이 좀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빌 게이츠가 나도 그러면 이제 SMR 원전을 보유할 거다라고 이제 빠르면 이제 9월 날 이제 설립한다라고 하는데 이 SMR 관련돼서는 기본에 있는 원전을 회사가 또 갖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회사 근처에서 설립할 수 있는 SMR 원전을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데 네. 사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기존 대비해서 SMR 원전에 대한 이제 사고 현황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적은 액수고 또 워낙에 지금 큰 원전을 구축하는 것보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또 소형 모듈 원전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날짜였는데 이번에 산업부 자원부 장관이 이번에 체코에 또 방문을 했잖아요. 중요하죠. 예. 네, 방문했는데 이번에 체코에서도 이제 30조 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원전 4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미확정된 거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회사가 또 기가 막힙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일단락적으로는 탈락이 됐고 네. 웨스팅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안 됩니다. 계획은 되지만 건설이 안 되는 회사고 기존의 보그트 원전도 지금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탈락이 된 거고 지금 이제 경쟁 사업을 보는 게 한수원과 또 프랑스 전력공사인데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계약하는 큰 틀에서 나라를 본다라고 하면은 프랑스, 우리나라,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이미 전쟁 때문에 이제 수주가 안 되는 상황이고 프랑스는 미국도 역시 뉴스키파워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되는 모습이고 중국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배제가 된 거고 그럼 우리나라와 프랑스 원전인데 그렇죠. 프랑스 원전은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2조 원이나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이미 아마 계약 상태에서 안 될 건데 아마 그럼 프랑스에서 얘기할 거예요. 야, 같은 유럽 중에서 왜 우리는 배제하고 하냐 했을 때 가격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워낙에 단가가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수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30조 원에 대한 막대한 이제 투자금에 대한 수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치우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은 원전이 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 원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책 공약 1호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문제였는데 이미 1달러 마무리가 지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제 소송 문제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기업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대형주로서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기술 이런 세 종목들만 틀을 잡고 논다라고 하면은 그 후발주로서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따라가니까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드렸는데 예.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전 KPS, 한전기술인데 사실 이제 한수원이라고 하면 한전 KPS, 한전기술이겠지만은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건설업 분야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SMR 원전에서는 또 한번 대장으로서 가기 때문에 역시나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거기에 본다라고 하면 이제 막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반다권을 찍고 턴하는 모습을 전부 다 그려놓고 있어요. 예. 사실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문했던 거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왜 두산만 가지 않고 다 같이 가느냐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체코에 대한 이제 장관이 방문하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SMR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원전에 대한 수주 계획을 나왔을 때 가장 크게 가는 게 이 세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고 얘네들이 직전 고점을 라인을 뚫게 되면은 역시 뭐 후발주였던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한전기술이 아니 그 한신기계라든지 뭐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는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원전이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최근에 그렇게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았던 거. 최근에 뭐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었는데 앞으로 6월에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 4기 입찰 결과가 나오는 것 그리고 또 하반기로 가면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전도 좀 나오기 때문에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 국내에선 기다리는 소식은 사실 김용태 매니저님 전기본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작년 연말부터 전기본 나온다 했는데 지금 전기본이 벌써 다음 주면 5월이거든요. 벌써 지금 5달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네. 보니까 전기분 얘기가 이제 다 연말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나와야 원전도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아마 이번 5월 달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좀 딜레이 되면서 연말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못 가고 있는 부분은 확실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PB와 관련된 모습들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와중에서도 연기금이 투자했다는 소식들 때문에 저PB와 관련주 종목들도 세부안이 이제 2차적으로 5월 달에나 내가 나오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다시 상승 출발했듯이 원전도 마찬가지로 뭐 전기본이 지금 나오는 시점에서 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기대감을 간다라고 하면은 정부 정책에서는 충분히 또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비교 분석을 하면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6월에 돼서야지 이제 아스코에 대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것도 기다리는 것처럼 원전도 똑같은 맥락으로서 기다려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보면은 호재가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원전입니다. 그리고 원전이 대체로 조용할 때 매수하고 이 뉴스가 나올 때 많이들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을 또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 원전 투자를 한다면 타이밍에 대한 것들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 무료 방송으로 가본다면은 이 원전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타이밍까지 또 잘 잡아갈 수 있는 소스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특이점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수익률 대결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